자, 여기에서 유치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저당권은 약정이단 말이에요. 근데 유치권은 이거는 법에서 인정하는 거. 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뭐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지었어. 공사업자가. 근데 공사대금 안 줘. 공사대금 안 줘. 그러면 공사대금 안 줄 때까 안 주면 그 건물을 점유해서 인도과대를 할 수 있어. 이게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점유해서 못 준다. 인도 못 해준다. 유치권이죠. 차가 고장 나서 수리를 맡겼어요. 그러면 수리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수리비 주기 전에는 나 못 주겠다. 유치할 수 있죠. 이게 유치권이야. 누군가가 운송을 해줬어. 운송비 안 주면 못 주겠다. 이게 유치권이죠. 아까 임차인이나 아까 전세권자, 아까 전세권 보였으니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투입했어.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쳤어. 그러면 비용 내놔라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나 지상권자가 비용 안 주면 인도 못 해준다. 유치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이란 말이에요. 감 잡았죠? 이 유치권은 법에서 인정한 당연한 법정 담보 물권이니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유를 반드시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개념 잡았으니까 핵심이 성립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어야 돼요.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이에요. 그러면 타인의 물건이니까 내 거는 안 되겠죠. 자기 물건은 안 되겠죠. 네? 자기 물건. 가령 내 땅이 있는데 공사업자가 땅을 제공하세요. 내가 돈 내서 내가 건물 지어서 분양해서 나눠 가십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땅 제공하고 공사업자는 건물 지었어. 그러면 건물은 공사업자 거죠? 자기가 돈 내서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분양이 안 됐어. 분양이 안 된다고 공사업자가 나 건물 인도 못 해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건물이니까. 아셨죠?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채권과 돈 받을 권리와 이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가 있어야 돼요. 결령관계란 말이 나옵니다. 결령관계라는 거는 채권의 목적물,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거죠.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건물이 있다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여기다가 지붕이 낡아서 고쳤어요. 필요비를 투입했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쳤어요. 유익비를 투입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끝났을 때 필요비, 유익비 안 준다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반환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령관계, 즉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 그 말은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죠. 네? 그러니까 주기 전에는 못 준다라고, 즉 필요비, 유익비 반환하기 전에는 못 준다. 유치권 주장할 수 있죠. 유치라는 건 반환거부권이거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공사대금 안 준다. 공사대금과 결련성 인정합니다. 공사대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 있어요. 운송요금, 운송료 안 준다. 그러면 물품 못 주겠다라고 결련성 인정해서 객관적 가치를 수선대금, 마찬가지죠. 수선대금. 마찬가지입니다. 수선대금. 이런 거 다. 근데 이건 어떤가? 만약에 권리금을 줬어요. 권리금을 줬다고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지는 않죠. 권리금 안 준다고 유치할 수는 없어요. 보증금 줬어요. 보증금 줬다고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지 않죠. 보증금 안 준다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세권 같은 경우에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 자, 샤심을 사가라. 샤심을 사가라. 안 사간다. 안 사간다.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느냐? 이건 결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아무 쓸모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 지상권에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요거 안 사간다고 유치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건물을 지었단 말입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공사업자 갑이 은한테 시멘트라든가 건축 자재를 샀어요. 매수해서 공사업자가. 그래서 공사업자가 그걸로 건물을 지었어. 근데 공사업자가 요 시멘트 값, 즉 건축 자재 비용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요 건축 자재업자가 건물, 이 내 시멘트 내 건축 자재로 지었으니까 나는 들어가서 점유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는 공사업자하고 둘 사이의 매매대금이요.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로 해결해야 되지 여기 와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 자재, 쉽게 말하면 건축 자재 비용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요게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정관계는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요거는 판례가 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는데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이렇게 요 집에 대해서. 근데 매매가 취소됐어. 매매가 취소되니까 소유권 넘어줘야 되고 이렇게 돈 대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면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입니다.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가 됐을 때는 결연성을 인정해서 서로 유치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바꿔갔다. 그러면 서로 동일한 사실관계입니다. 사실관계에도 결연성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와는 결연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되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점유하더라도 상관없다. 가령 개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 개한테 이게 물렸어요. 공원에서. 물렸는데 개가 도망가 버렸어요. 주인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얼른 가가지고 치료했어. 3만 원 들어갔습니다. 3만 원 들어갔어. 그러면 채권이 먼저 주인한테 받을 채권이 발생했죠. 그 다음 날 가서 공원을 보니까 그 개를 갑이라는 사람이 개끈을 가지고 살랑살랑 돌아다니죠. 어제 나를 문 개가 틀림이 없어요. 왜? 그 개가 나를 보고 희축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에 피도 아직 안 말랐어.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 물린 사람 을이 개끈을 좀 줘보세요. 아주 이쁩니다. 라고 해서 점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점유했으면 어제 이 개가 나를 물었어요. 3만 원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줍니다. 라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와는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세 번째 요건이 변제기 도래입니다. 변제기 도래인데 여기는 저당권이다. 그러면 변제기 도래는 실행 요건입니다. 실행 요건. 저당권은 돈 안 주면 실행해 버리잖아요. 경매 실행하죠. 그런데 여기 유치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지금 성립 요건이라는 거예요. 성립 요건. 변제기 도래해야 되죠. 따라서 만약에 유익비를
유익비를 지출했어. 그런데 유익비가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을 유예를 요청했어. 그러면 법원에서 유예를 허락해 줬어. 한 3개월 후에 주라. 그러면 유예 기간 내에는 변제기계 도래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겠죠.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출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적법한 점유입니다. 적법한 점유에서 요 점유는 우리가 자, 점유권에서 직접 점유를 하든 간접 점유를 하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간접 점유를 하든. 그러나 우리 판례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로 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한다. 이런 형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기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요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죠. 그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직접 점유하든 또는 동생을 통해서 네가 간접 점유해. 임차인이 동생을 통해서 야, 네가 직접 점유하고 내가 간접 점유해서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 돈 받을 사람 채무자가 이게 이 사람이 돈 주할 사람 채무자죠. 채무자 네가 직접 점유해. 내가 간접 점유할게. 이런 형식으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 왜? 유치권의 근본 취지가 뭐냐면 이 비용을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해서 이 값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가 직접 점유하고 내가 간접 점유한다. 그럼 이 심리적 압박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를 간접 점유하는 이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판례고 자주 나오죠. 그리고 점유 개시 시기는 판례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점유를 해라 이거지. 요거는 이제 제가 실무에서 실제로 다뤘던 사건과 이것도 판례가 자주 나오는데 고령 사건인데 고령에서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갑이란 사람이 이 토지가 있는데 을한테 토목공사를 맡겼습니다. 토목공사를. 그래서 을이 공사업자예요. 공사업자인데 토목공사 비용이 3억 9,500만 원. 그렇게 받을 게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목공사를 하고 건물 지어서 이게 폐기물 공장인데 그런데 여기가 돈이 궁하니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했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서 이게 공장이 운영이 안 되니까 경매가 들어갔어요. 경매가 들어가서 요 병이라는 사람이 경락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 취득해서 요 사람이 이게 19억 5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19억 5천만 원에. 그럴 때 제가 이제 그 서울에서 법무법인에서 그 잠시 근무했을 때인데 요때 요 사람이 요렇게 인도받으러 갔더니 여기에 토목공사업자 을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사람 한 명을 두 명을 딱 채용해서 출입을 못하게 해버려요. 인도 거절하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목공사 비용은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연성 인정하죠? 결연성 인정하죠? 인정하니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변제기로 들어있고요. 적법한 점유, 이 점유가 핵심은 이게 어느 때 점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해야 되고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결정 하면서 플러스 압류도 같이 촉탁을 합니다. 압류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심사를 하면 경매를 허락할 거냐 말 거냐를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때 집행관들한테 여기 나가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있느냐, 유치권자가 있느냐 이걸 다 조사를 해요. 조사한 내용이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해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사람이 우리 법무법인에다가 의뢰를 해서 제가 막 처리한 사건인데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다 이거 되는데 요게 핵심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했느냐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주원을 고령이 이게 서부지원이 있더라고요. 여기 서부지원 맞죠? 담당 고령의 서부지원이야. 대구에. 그래서 그 카피를 다 해와서 봤더니 점유 시기가 허브 결정, 개시 결정이 나고 나서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됐을 때 요 사람이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오케이 하면은 개시 결정하고 플러스 이 토지 건물을 못 팔게 압류까지 하고 압류를 해야 처분 금지 효가 있거든요. 처분하지 말라는 처분 금지 효에 따라서 이렇게 이 촉탁이 돼서 등기가 되거든요. 등기소에 등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 갑구에 기재할까요? 을구에 기재할까요? 저당권은 갑구요, 을구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하고 소유권 이외에는 을구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 들어갔을 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등기관이. 법원이 사법보좌관이 요거 개시 결정 등기해라. 등기관한테 촉탁이 와요. 압류도 해라. 촉탁이 와요. 갑구에 할까요? 을구에 할까요? 저당권에 경매 들어갔는데 을구가 아니고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갑구에 합니다. 등기법의 중요한 사항이죠. 그럼 갑구에 경매 개시 결정하고 압류 효력이 등기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2차례 여기에 점유했어. 그러면 이 압류 효력에 접촉되니까 요거는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받은 사람한테는 압류율에 우수하니까 이거는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락받은 사람한테는 경락받은 사람은 요 압류 효력이 문제니까 이 이후에 점유한 것은 효력이 없어요. 처분금지 효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락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저희는 바로 요 판례안을 딱 기재하고 이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인도명령을 신청해요. 인도명령 신청해서 바로 인도명령 바로 나왔어.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결국은 토목공 사업자는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점유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했다면 요 압류 효력에 저촉돼서 경락받은 사람의 유치권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배제 특이하게 없어야 돼요. 배제 특이하게 없어야 되니까 만약에 요 경우죠. 필요비, 유익비 두기 싫으면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특약으로 반환 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는 특약을 맺어요. 대부분이. 그러면 비용을 미리 포기한 거로 보니까 유치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내용이 핵심적 사항이에요. 그 나머지는 효력 같은 거는 간단하게 또 정리합시다. 유축권 227페이지입니다. 227페이지에 유축권 의의가 나오죠. 유축권 의의, 거기 320조가 나옵니다.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이 관하여 생긴 이게 결련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에 관하여 생긴을 밑줄 치고 결련관계, 채권이 변제기 있는 때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하고, 유치라는 것은 반환 거부죠. 전환 규정은 점유가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양가를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됩니다. 거기 두 번째 줄 사기 소유 물건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하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유치권이 점유권을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또 유치권자는 그 점유가 침탈됐어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했죠.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에 의해서는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점유권에서 반환 청구해야 돼요. 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날아가니까. 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나오는 건데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점에 비추어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다. 그럴 때는 그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채권과 물건, 채권은 물건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피담보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결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채권과 점유와는 결련성이 부정되죠. 반드시 채권이 점유 중에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고 아까 걔한테 불려서 채권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은 성립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비용상환 청구권, 니은 도급인 소유로 하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 오른쪽에 점유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다 결련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 큰 글씨만 X만 해주세요. 보증금, 임차 보증금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X. 니은 권리금 인정하지 않죠. 디귿 니을이죠. 니을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로 매매대금 청구권 결련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미음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한 경우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과 그 건물 또는 부속물인 대지 반환 의무 간에도 결련성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읍 건축 자대 대금 채권과는 결련성 인정되지 않아요. 시옷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에 원상복구 약정은 비용 포기한 거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다. 성립요건이다. 밑에 판례 보면 기출이죠.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피담보 채권, 즉 돈 주기 전에는 그 인도 거절입니다. 인도 거절이지 돈 내놔라 라고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 인도 거절이지 돈 내놔 변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상환 급부 판결이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은 뭐냐면 유치권이 정당하다. 유치권이 정당하다. 그러면 자, 판사는 당신 비용 주고 당신 물건 인도해 주라. 상환 급부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상환 급부 판결. 당신 주고 당신 넘겨주라. 그래서 거기 상환 급부 판결이 있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정된다. 그러면 자, 물건에 대해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인도를 명해야 됩니다.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됩니다. 따라서 불법 점유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유치권자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없고 유치권을 부정하는 상대방이 입증하라. 그 다음 밑에 판례 강제경매 개시의 기입등기 격려된 후죠. 기입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죠. 맨 마지막 줄 대항할 수 없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개시 전에 점유해야 되죠. 개시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핵심. 그 다음에 밑에 유치권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됩니다. 자, 효력은 거기에 유치권자의 경매, 이 경매는 유치권자도 거기 동그라미 1번 유치권자는 경매 청구권인데 이거는 돈으로 환가하기 위한 경매이지 우선 변제 경매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무를 유치했다. 무기 썩어버리잖아. 썩어버리니까 빨리 돈으로 환가해서 이걸 보관하려고 그러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유치권에는 법률상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유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물상대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이게 불나버렸어. 그래서 보험금이 나와. 보험금에 대해서 자, 저당권이 끝까지 쫓아가는 게 물상대유단 말이에요. 끝까지 쫓아가는 게. 그런데 유치권의 경우는 이게 불나버리는 순간 점유가 상실하죠. 유치권이 상실하죠. 그러니까 쫓아갈 수가 없어요. 물상대유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3번에 유치권자 의무라고 있어요. 그건 시험제 가끔 나옵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는 것은 내 물건보다는 주의 깊게 보관하는 거야. 근데 2항 보세요. 별표고 유치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승낙, 담보, 제공 못하죠.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내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해서 그래서 공사업자가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공사대금 3억을 안 주는 거예요, 갑이. 그러면 유치할 수 있죠? 유치권 공사대금. 그런데 사람을 지어서 이 집을 유치하냐 좀 그러니까 이 공사업자가 그 집에서 이사를 해서 거주하는 거야. 이사해서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유치물을 사용하는 거죠. 유치물을 사용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서 빈집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 집에서 거주하는 게 보존을 위해서 도움이 되죠. 빈집보다는. 그러니까 보존을 해서 도움이 되니까 거주하는 것은 임차인이고 이 채무자가 승낙을 요하지 않아요.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공짜로 살잖아요. 공짜로 사니까 월세는 주라 이거예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 주라.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가 그게 나옵니다. 판례가 나오죠. 맨 위에 판례. 공사대금 채권에게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을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입니다. 아까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니까 필요한 사용에 해당된다 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라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 줘야 되겠죠. 공평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유치권자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유치권자도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자도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 보세요. 소멸은 거기 소멸은 양가로 2번 채무자는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유치권자가 받아들일 경우 유치권자는 소유치권을 소멸하죠. 양가로 3번 유치권자 행사가 채권의 소멸 시효를 진행을 중단시키는 건 아니다. 즉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 시효의 진행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3억을 안 주니까 이 사람이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할 수 있죠? 유치한다 하더라도 3억의 채권은 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대금, 원래는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면 소멸하는데 공사대금 채권은 시효가 3년이거든요. 3년 안에 받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유치하면서 유치권 행사한다 하더라도 시효는 3년이 진행해서 3년이 지나버리면 채권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유치한다 하더라도 채권은 시효가 진행하니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니까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경매를 하나 받고 싶어. 근데 공사대금을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 그러면 일단은 3년이 지났느냐. 3년이 지났으면 유치권은 채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은 소멸한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거야. 근데 영리한 공사업자 같으면은 저 같으면 이거는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 놓죠. 10년으로 늘어나요. 판결만. 아셨죠? 판결 받아 놓으면 3년, 10년으로 늘어나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판례가 하나 있죠. 이게 작년 기출 판례인데 요 판례는 뭐냐면 이게 다세대입니다. 12세대요. 12세대인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창호대금을 받을 게 있어요. 전세대에서. 근데 창호대금이 뭐 이게 한 3천만 원 밀렸다. 그러면 공사대금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10세대니까 12세대니까 일일이 다 12세대를 점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1호만 점유했어요. 101호만 점유했어. 그러면 이 3천만 원의 점유해서 받아낼 금액이 3천만 원에 다 미치느냐, 101호 150만 원만 미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점유는 한 세대 하지만 채권은 3천만 원 다 받을 때가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세대 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이니 공사대금 잔액 3천만 원 변제받기 위해서 이 다세대 주택 중 한 세대만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다세대 주택 12채 전체에 대해서 시공한 공사대금 전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예,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234페이지에 두 번째 Q를 보세요. 두 번째 Q. 임차인 임차물의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피담보채권 모두 그러죠. 보증금과는 안 되죠. 권리금도 안 되죠. 필요비는 되죠. 필요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권도 됩니다. 그러나 원상회복 약정이 있어. 그러면 포기한 거로 보죠. 그러니까 디귿 하나만 되죠. 디귿. 오른쪽에 Q 보세요.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에 그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 성립, 즉 목적물에서 관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되죠. 점유와는 결연성이 없잖아요. 점유 중에 발생하든 나중에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든 성립합니다. 인정됩니다. 틀렸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라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다. 없죠? 틀렸고. 없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보호청구권과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 유치권은 빠지죠? 침탈당하면 점유가 상실한 유치권 다 나갑니다. 점유권으로 가야 유치권은 안 됩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로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있죠? 틀렸고요. 임대차 종료하로 법원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 유예기간을 인정했어. 유예기간 인정했어. 그러면 변제기 도래되죠?
임차인은 기간 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물을 유치할 수가 없죠. 맞죠? 여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나머지는 쭉 넘기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조금만 합시다. 저당권. 자, 여기까지가 유치권입니다. 여기까지 유치권이고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저당권은 법정담보 설정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설정계약하고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저당권입니다. 이 저당권은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건물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을 꿉니다. 그러면 돈 꾸어주는 사람이 채권자고요. 돈 꾸는 사람이 채무자요. 채무자. 그러면 채권자가 저당권자예요. 저당권자. 돈 꾸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예요. 설정자.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하고 저당권자하고 설정 계약을 해요.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돼요. 법률행위로. 그러면 저당권자가 돈을 꾸어준다. 이 1억을 피담보 채권. 이 채권인데 담보를 잡고 꾸어줬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갑의 입장에서는 피담보 채무라고 그러고. 그러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아. 그럼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 받는 권리가 이게 저당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당권에서는 이처럼 이 저당권자는 점유를 이전받지 않아요.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점유는 설정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죠. 네? 점유를 이전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집을 누가 불법 침해했다면 저당권자가 반하는 청구 못하죠. 그잖아. 내가 점유하지 않았는데 내한테 반환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내한테 반환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설정 계약에서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돈 꾸는 사람이 설정자예요. 그러면 집주인이란 말이에요. 설정자. 그러나 돈은 남편이 꾸는데 집주인은 와이프일 수가 있어. 와이프가 설정자단 말이에요. 이 와이프가 제3자가 설정자일 때 이 사람을 물상 보증, 물건으로 보증 쓴 사람에서 물상 보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설정자입니다. 채무자가 설정자야. 그러나 제3자가 설정자일 수 있어. 그럼 남편이 돈을 꾸는데 와이프 집일 때 와이프가 설정자입니다.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제3자도 됩니다. 이 제3자를 물상보증이라 하고요. 물건으로 보증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죠. 채권자가 저당권자인데 문제는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느냐. 제3자가. 자, 이것도 아빠가 돈이 많아서 돈을 1억을 꺼주고 아들을 저당권자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가능하죠. 이럴 때는 셋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하고 그 채권을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 아들인 제3자를 저당권을 해도 상관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저당권의 개념은 이처럼 저당권 개념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자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점유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해서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취득은 설정 계약이나 아니면 법률행위로 하거나 법률 규정으로 할 수 있어요. 법률 규정. 법정재당권은 나중에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게 법정재당권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법정재당권. 가령 639조라는 조문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해줬어. 근데 임차인이 토지의 2년부 지료의 차임을 연체하는 거예요. 2년간 차임을 연체해요. 차임을 연체하니까 열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토지 주인이죠?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보니까 임차인이 거기서 공장을 지어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2년의 연체 차임으로 근거로 압류했다면 그거는 저당권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매 들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2년의 연체 차임을 가지고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할 때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 제도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설정행위나 등기나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죠. 그게 이제 의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저당권의 취득이고, 세 번째가 이제 효력이 문제된 거예요. 효력. 저당권 효력은 첫째가 피담보 채권의 효력입니다. 피담보 채권의 효력. 피담보 채권은 이 말은 뭐냐면 이 피담보 채권은 꼭 금전 채권이 원칙이지만 비금전 채권도 가능합니다. 비금전 채권도 물건 받을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했을 때 물건 인도 청구권도 가능합니다. 그럴 때 효력은 이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원본 가져와야 되겠죠? 원본. 그래서 원본 1억을 가져옵니다. 1억을. 두 번째가 이자도 가져오겠죠? 이자는 무제한 가져옵니다. 이자는 무제한. 그 다음에 위약금 약정을 했다. 그러면 위약금도 가져오겠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우선 변제 받죠. 그러나 이제 만약에 변제기를 9월 1일로 했어. 그럼 9월 1일까지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 이걸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1년분만 갚아라 해요. 1년분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당권자 실무에서 보면 이게 은행이다. 그러면 바로 경매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담보가치가 있으면 지금 저쪽 제가 아는 지인 공장인데 이게 110억의 은행 채권이 있는데 이게 담보가치 토지가 5만 평인데 156억이 나왔어요. 감정가가. 그러면 은행이 110억을 가지고 바로 경매 청구하느니 1년 정도 묵힌단 말이에요. 묵힌다 그래요. 그러면 지연배상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자 더 많이 올라가죠.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1년 동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1년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2년 지나가면 요 110억이 요거를 초과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후순위권자가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 지연배상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권자나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채무자가 다 1년분만 갚을 겨 이건 안 됩니다.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비용입니다. 실행비용이라는 뭐냐면 저당권을 실행할 때는 반드시 감정평가비용, 조사비용, 그 다음에 송달비용을 미리 예납을 해요. 예납을 했으니 먼저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피담보채권, 요거는 등기해야 돼요. 요거는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변제 받는다. 두 번째는 목적물의 범위입니다. 목적물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는 첫째가 만약에 부합물에 미치느냐. 가령
부합물이다. 그러면 건물의 저당권 설정했을 때, 옥탑방이 하나 있다. 옥탑방. 효용성이 없는. 그러면 건물의 옥탑방에 미치겠죠. 아니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수목이 있다. 나무가 있다. 그럼 부합물입니다. 그래서 토지에도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토지의 저당권은 부합물인 수목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수목에도 미친다. 두 번째, 종물에 미치느냐? 미친다 이거죠. 이 종물은 뭐냐면 일식집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해서. 그러면 일식집에 있는 수족관이 있다. 수족관이 종물이거든요. 종물에도 미친다는 얘기죠. 저당권 효력이. 그 다음에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가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주유기가 종물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이 일식집의 수족관,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것들은 종물이니까 다 미친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는 나중에 경락받은 사람이 일식집 소유권, 주유기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수족관, 주유기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확장 해석에서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판례가 인정합니다. 종된 권리는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고 또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여기에 지상권자나 임차권자가 건물 지었어.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을이 건물 지었어.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돈이 궁하니까 융자를 해서 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렇게. 융자를 받았어.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지상권 임차가도 미친다는 거야. 이거는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는 지상권 임차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로 파악합니다. 우리가 전세권 배웠잖아요. 전세권에서는 304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가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 임차권을 설정했을 때 임차권,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어.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을 때 전세권 설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임차권,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304조라는 조문이 봤었죠. 이 조문이 없는 거야. 저당권에서는. 없으니 지금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358조를 확장 해석해서 이런 것들은 종된 권리로 미친다라고 판례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그리고 또 종된 권리가 뭐냐면 아파트가 있어. 301호가 있어.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지권이 붙어요. 대지권. 대지권은 종된 권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대지권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죠. 그래야 경배받는 사람은 아파트 소유권도 취득하고 대지권도 취득해야죠. 종된 권리입니다.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러나 세 번째 과실에 미치느냐. 과실. 여기에 나무가 지금 사과나무, 사과, 배나무, 배가 있어요. 배가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띵동댕 누구요? 아, 사과 따러 왔어요. 그래요? 안 미치죠.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원래 미치지 않아요. 근데 압류 후에는 미칩니다. 압류 후. 아까 압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경매 들어가면은 개시결정 후에 압류가 된다고 그랬죠? 압류 후에는 이제 다 미치는 거예요. 과실에는 미치지 않지만 압류에 미친다. 과실에 미치지 않지만 압류에 미친다. 요거 목적물의 범위고요. 목적물의 범위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나만. 네 번째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건물에 미칠까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때 그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미칠까요? 안 미치죠. 이거는 토지 건물은 별개잖아요. 토지 건물은 별개죠.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지가 있고 그건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
토지의 저당권 설정했어. 근데 토지 주인 설정자가 건물 지었어. 이렇게. 건물 지었어. 설정자가 건물 지었어.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자 열받잖아요. 담보가치 하락이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물 못 짓게 지상권자가 아까 저당권자가 뭘 요구한다 그랬죠? 지상권 요구한다 그랬죠? 이게 법정 지상권 제도가 있었죠? 응? 법정 지상권 설정가지고 건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건물 지어가지고 축조해서 설정자가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을 때 요 저당권자 보호를 위해서 자, 이 가치 일괄해서 토지 건물 가치 일괄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65조에서 공평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그래야 경매 받는 사람 토지 건물 같이 경락 받으려고 하겠죠. 토지만 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만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려요. 그럼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365조인데 문제는 여기에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설정자가. 건물 지어서 팔았어. 양도했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괄경매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3자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조했다면 소유하고 있지 않죠? 설정자가 일괄경매 안 돼요. 근데 제3자로부터 토지 주인이 샀으면은 소유하고 있죠? 일괄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 토지만 경매 청구합니다. 이 사람이.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만 경매를 청구했을 때 토지만 경락받은 병이 야, 너 철거해. 철거 소송이 들어옵니다. 철거 소송이 들어올 때 나 철거 못해라고 주장하려면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야죠. 가능해요? 아까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근데 이거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후에 들어왔어요. 제가 미쳤다고 후라고 썼겠어요. 설정 후에 들어왔죠.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철거해야 돼요. 나대지 사건이라니까. 나대지 건물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 지었잖아. 이해가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연장이고 뭐. 그건 내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저당권 봅시다. 저당권사 238쪽에 보면 그 조문이 하나 나오죠.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이 제3자는 물상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점유를 이전하잖아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1번입니다.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함으로 성립하죠. 설정자는 채무자 제3자이며 물상보증이라고 그랬죠.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이나 채무자, 채권자, 제3자 간의 합의가 있고 제3자 아들에게 실질적으로 채권을 귀속시킬 의사가 있다면 아들 명의로도 유효하죠. 그 다음에 쭉 밑에 보면 거기에 바로 문제를 보세요. 저당권은 객체가 될 수 없는 걸 고르시오. 지역권은 저당권은 안 된다 그랬죠 오늘? 광업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광업권, 어업권 다 됩니다. 지역권은 안 돼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저당권 효력을 미치는 범위입니다. 저당권은 토지, 건물 다 미치고 법률 규정 특이하게 없는 한 저당권 설정 전후에 부합물, 동그라미 부합물, 아까 토지의 정원수라 그랬죠? 토지의 정원수, 건물의 옥탑방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토지의 정원수, 토지의 옥탑방 다 미칩니다. 부합물에 미치고 종물에 비친다. 종물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종물의 일식집의 수족관, 주유소의 주유기 다 미칩니다. 미치고
종된 권리에 미친다 그랬죠? 아까 종된 권리는 아까 이거였죠? 건물 소유, 저당권 여력은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이게 종된 권리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 임차권, 이게 종된 권리고, 구분 소유, 자, 구분 소유 아까 301호의 소유자나 나중에 취득한 대지 사용권도 종물입니다. 종된 권리죠? 미칩니다. 그러나 과실에는 압류 후에 미칩니다. 압류에 미친다. 그래서 358조가 있죠. 저당권 여력은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과 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네. 그러나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법률 규정이나 설정액으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는다. 요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미친다. 밑에 판례가 두 번째 줄 끝마무리. 건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그랬죠? 종된 권리도 미칩니다. 오른쪽에 Q 보세요.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중축되어 독립적 효력이 없어. 옥탑방 효력이 미치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권 설치하는 그 토지 임차권 종된 권리 미치죠? 구분 소유 건물,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해 저당권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한 전유 부분 일체된 대지 사용권 종된 권리 미치죠? 다 미칩니다. 답은 5번이죠.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거기에 360조가 있어요. 저당권은 원본 아까 1억 가져오죠. 이자 가져오죠. 위약금까지 가져오는데 여기까지는 등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등기해야 돼요. 유익금까지. 그러나 채무 불이행은 손해배상, 지연배상이라고 합니다. 실행비용을 다 가져오죠. 그러나 지연배상,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은 이행기 경과 1년분 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1년분 양가로 2번 저당권의 피담보 범위에 관해 360조가 지연배상 1년분 후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고 채무자나 설정자가 1년분만 갚을 거라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는 다 갚아야 돼요. 설정자는. 그 다음에 부종성인데 거기 저당권자 물상대위성이 있습니다. 물상대위성은 뭐냐면 물상대위성은 아까 저당권이 있잖아요. 요게 저당권이 설정됐다. 근데 이 목적물이 멸실됐어. 누가 훼손시켰어. 공용징수가 됐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멸실될 때 그 멸실한 상대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훼손됐었을 때, 멸실될 때는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졌다. 그러면 보험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공용지수가 나왔을 때 보상금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보상금, 손해배상, 요 보상금에 이것이 없어져서 일이 대체되니까 끝까지 추급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물상대위는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돼야지. 이 공용징수에 두 가지가 있어요. 협의의 수용, 공용징수가 수용이거든요. 협의 수용과 그 다음에 재결 수용이 있는데 재결 수용에서 보상금이 나오거든요. 협의 수용에서는 일종의 이거는 협의 수용은 협의로 하니까 일종으로 매매로 봐요. 그래서 협의 수용의 보상금에는 물상대위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물상대위가 그 부분이 저당권자의 물상대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가를 1번에 저당권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제3자가 압류 동그라미 압류해서 금전 물건이 특정된 이상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냐면 돈이니까 채무자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묶는 게 압류단 말이에요. 묶어놔야 돼요. 그 묶는 것은 저당권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묶더라도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문제로 대체를 해봅시다. 저당권은 물상대위에서 옳은 걸 고르시오. 대위할 물건이 제3자에게 압류한 경우 물상대위가 없다. 제3자가 압류하러 상관없죠. 틀렸습니다. 전세권을 저당 목적으로 해서 그럼 전세권의 저당 목적으로 했습니다. 저당권자에게도 물상대위 인정됩니다.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할 목적물이 인도 후에 저당권자가 압류했어요. 그러면 인도 후에 압류했어요. 그러면 물상대위 행사할 수 인도해버렸는데 인도 전에 압류해야 돼요. 인도 후에는 압류 효력이 없어요. 틀렸고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로 소실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죠? 보험금 있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취법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호 산행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은 매매로 본다 그랬어요. 협의 취득은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매매 대금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협의 취득은 매매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멸실, 훼손, 공용징수가 아닌 매매라든가 임대차의 보증금에는 물상대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